안녕하세요. 객관식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한 900페이지 되는데 저희가 9회차예요. 그래서 1회에 100페이지씩 나가겠습니다. 1회에 100페이지씩 나가고 문제는 이 약간 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문제풀이 강의 라인이 가만히 있어요. 파란색보다는 밝은 색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OX 기출 객관식이 있습니다. OX 문제집은 기출문제집하고 모의고사 문제집이 섞여 있는데 주로 최신 기출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는 최신 기출 위주로 좀 봤어요. OX 강의에서는. 기출 강의에서는 OX 강의하고 안 겹치게 하려고 과거 기출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기출이 아닌 거 문제로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객관식 문제집에는 기출 문제집 다 있지만. 그리고 1회당 100페이지씩 나갈 건데 100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는 건 아니고 쟁점별로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는 101페이지부터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지 않았던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JHJ그룹에서 질문 주셔도 되는데 제가 매일 저녁 줌 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걸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예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줌 미팅엔 별리사 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뭐 익명 카톡방도 있고 실명 카톡방도 있고 학교별 카톡방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면은 9시 55분마다가 줌 미팅 접속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실명방 초대를 원하시면 이거 수업 들으시는 Q&A에다가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서 초대 신청하시면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필기자료 그대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온라인 강의에다 올려드릴 거고 이거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방에 들어가 계세요? 이거 카톡방에 카톡방이랑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수업 끝나면 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카톡방 아니면 자료실. 그 다음에 줌 미팅 들어오고 싶으시면 카톡방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카톡 아이디 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할까요? 이론 강의하고 다르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문제풀이 스킬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론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초점은 문제풀이 스킬로 갈 거고, 스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때, 무슨 더라도라는 전제 조건 읽자마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틀린 문장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인식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문특 강의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처분의 주체 체크하셔야 되고요. 맞는지 틀렸는지. 수신처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 기간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 출원시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두 개 문제풀이 스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을 바탕으로 꼭 월말 모의고사 연습을 해보세요. 도움될 겁니다. 처음 점점 1번 특허법의 목적 필요 없어요.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절대 출제 안 될 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성립성 1번 문제만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에서는 기출이 아닌 걸 할 거고
심사 기준이나 실무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론 강의에서 안 배웠던 어색한 문장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질문 주세요. JHJ나 줌 미팅에.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제가 수업 시간에 실무적인 거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넘어간 때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1번.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념 정리 잠깐만 한번 할까요? 성립성 위반되면 29조이란 본문으로 거절이요 됩니다. 자연법칙은 귀족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요건이고요. 자연법칙 이용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법칙 위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매일 특허법원 최신판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쨌건 얼마 전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판례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도 판례 하나 나왔어요. 자연법칙 위배된다. 그게 뭐냐면 사기쳤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실현되겠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에너지가 막 무한히 재생된다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자연법칙 위배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위법칙 관련된 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컴퓨터 관련 발명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은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청구항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작성을 해요. 제가 판례 강의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그 약국에서 약봉투에 복약지도상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법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1년에 책에도 플로우 차트 순서도를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서버, 프린터 기기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얘는 인위법칙이에요. 하지만 특허를 주려고 자연법칙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리고 청구항 전체로서 봤을 때 자동화되어 있으면 성립성을 인정하는데 자동화되어 있다는 게 인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각 단계가 하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이게 자동화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동화되어 있으면 성립성 인정. 이게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약 봉투의 복약지도상이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그 효과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 서버와 프린터에 의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쑥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서 잘못적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전체로서 잘못적 이용했다고 한 이 판례 두 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 이건 효과의 반복 지연되는 걸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고요. 효과 반복 지연되지 않는 것을 미완성 발명이라고 합니다. 미완성 발명의 특유 쟁점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또 대표적으로 예시가 의학용도 발명, 미생물 발명, 그 다음에 기타 판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문제 풀면서 쟁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작하고 고도성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문제 볼까요? 1번. 발명은 자연법칙을 결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발명자가 그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게 우리 이론 강의에서 조문이나 판례를 보면서 보지 않았던 어색한 문장들입니다. 이런 거 좀 잡아드릴 거야. 이게 뭐냐면 제가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허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반복만 재현시키면 돼요. 그게 왜 그 효과가 나오는지 메커니즘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메커니즘은 논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특허에서는 그냥 효과만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더니 키가 커. 그러면 커피 마시면 키 큰다. 이게 특허 나오는 거고요. 커피를 마시면 도대체 왜 키가 크는데? 그거 그냥 씁쓸하게 마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건드려서 키가 크는 거야? 이거는 특허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논문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연법칙 결과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효과가 반복 재현되기만 구성하면 될 뿐이지 그 효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라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였어요. 2번. 발견 그 자체는 창작이 아니면 이거 제가 그 기본 강의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슈가 없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DNA입니다. DNA. 미국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돈을 엄청나게 써갖고 각 DNA마다 이 DNA가 사람 몸에 있으면은 유방암 생깁니다. 이 DNA가 사람 몸에 있으면은 뭐 키가 안 큽니다. 이런 걸 밝혔어요. 게놈 지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밝힌 사람들이 돈을 하도 많이 썼으니까 DNA 자체를 특허처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걔가 무효가 됐습니다. 인간에 있는 DNA 자체는 신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창작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창작이 아니다. 신께서 만든 걸 발견한 것뿐이지 창작이 아니다. DNA 관련 쟁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만 크게 판례가 됐지 우리나라는 없어서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발견 그 자체는 창작이 아닙니다.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아주 옛날에 나오는 지문으로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설명만 드릴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즘에는 잘 출제 안 되는 문장인데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나 좋은 특강이나 판례 강의에서 본 적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야. 설명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저거요. 어떤 특정 DNA가 키가 작아.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거 저 동성을 되는 소린가? 키가 작은 개를 만들고 싶어. 뭐 오해나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 인간에 있는 유전자를 개에다 그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개가 난자와 정자 상태일 때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이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그래서 개의 키를 작게 만드는 방법. 이러면 특정 DNA가 키가 작게 만드는 요소구나를 발견한 것을 개에다 주입시킨 게 인간의 행위야. 신께서는 인간 몸속에 특정 DNA를 만들었어.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개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발견한 것이 개에다 집어넣는 순간 창작물이 돼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저기서도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약 분야에서 유효성분 의학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이 옛날에는 흙 속에 있어갖고 바로 차버렸어. 근데 이 물질이 알고 봤더니 신께서 이 물질을 먹으면 위암이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물질이 위암 치료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자체는 발견이야. 그걸로 위암 치료제를 만들어서 인간한테 먹여 계속. 이게 의학용도 발명이야. 의학의 쓰임새를 발견해서 그거를 치료제로 가공해. 그러면 그게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발견은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발견을 인위적인 요소로 가미하는 순간 발명으로 될 수가 있다. 이해하시고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3번 완성된 발명이랑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예. 계속 그 녹화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요걸로 정리해 드릴까?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미완성 발명하고 42조 사망이로 한 끗 차이라 그랬었어요. 둘 다 효과 반복 지연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얜 발명자도 반복을 못하는 거고 얜 발명자는 반복을 하지만 통상의 숫자가 반복을 못하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있어. 이거 미완성이 어떤 쟁점인지 판례 강의에서도 예시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윤중이 어느 날 커피 마시면 키가 큰 거야. 그래서 커피 마시면 키 큰다고 했는데 저 A라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키가 안 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커피 안에 알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먹으면 키가 크고 커피 안에 알파라는 성분이 없으면 안 큰 거야. 근데 커피를 추출할 때 추출 온도에 따라서 알파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키 크는 요인은 알파 성분인데 그걸 몰랐던 거야. 모르고 알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우연히 마셔갖고 커피가 키 크는 줄 알았어. 이게 미완성이에요. 이게 발명자도 효과 반복제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발명자도 알파 성분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면 키가 안 크거든. 얘가 미완성. 그 다음에 발명자는 알파 성분이 키 크는 걸 알았어.
알았는데 그 명세서에 정확하게 안 써줬어. 안 써주면 제3자는 어떻게 크기가 큰지 모르잖아. 이게 사실사망이로. 대신 여기서는 효과의 반복 제한 안 된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이게 용의 재현 안 되고 명확 이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이게 똑같은 효과 반복적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 방법 미완성 여부는 발명자의 머릿속에서 이게 효과가 반복 재현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이거요. 심사원이 심사할 때 발명자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발명자는 명세서 기재까지만 알 거라고 간주해버립니다. 명세서 기재를 바탕으로 해요. 그 다음에 도면하고 기탁은 명세서 기재의 분신 책임이다. 도면 기탁 참고하고요. 여기다가 우리 특허서 얘기는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기재에 국한하지 않고 추론식 규상식 다 집어넣습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규상식,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론식 규상식.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명세서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 특이하게 얘도 똑같아. 명세서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판단 방법이 비슷해갖고 많이 중첩되지. 그 다음에 얘 1차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이미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올 거예요. 명세서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을 바탕으로 효과가 반복 재현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 기억나세요? 판례 강의에서 했던 거? 일부 실시에 국한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건 시험지 또 나올 거거든? 명세서에 실시예를 써놔서 그 실시예가 직접 사용한 예시입니다. 발명 만들어 봐갖고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 나왔다 이거 한 건데 걔가 써놓은 대로 재현 실험을 했더니 옛날에 그 논문 재현 안 된다 이런 이슈 많았었잖아요. 그대로 그 명세서 실시 재현에 효과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무의심만 걸었더니 미완성이 아니래. 그러면서 판례가 하는 소리가 일부 실시에 잘못 써갖고 그 실시대로 했을 때 효과 재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재로 효과 재현이 된다면 그거 완성 발명이래. 그래서 나온 판례가 발명이 완성된지 미완성됐는지는 명세도면 기재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일부 실시에 하나라도 잘못 썼으면 미완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게 일부 실시에 한정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요. 여기서 효과 반복 재현되지 않는다를 판결 문구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효과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이렇게 표현하죠. 됐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에 속한 기술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 목적인 기술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거 무조건 맞는 거예요. 효과 예상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효과 반복 지연된다는 표현이에요.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미완성 발명 확선지에 가질 수 없다. 이거 저 1차 시험에 심시험은 나왔었습니다. 지문 채울 거 없으면은 이게 자주 나와요. 미완성 발명은 29조이랑 각호주의는 가능합니다. 근데 확선지는 안 돼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판례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갑이 A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이상하게 추론했어. 여기서 추론 공개가 되고요. 여기서 거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돼서 없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을이 이 사이에서 추론했어요. 이러면 여기요. 이거 추론 때부터 추론 공고까지 여기는 확선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확선 위반 아니야. 얘 거절이 없다고. 이게 등록될 수 있다고. 근데 아니 여기서 추론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9조는 각호지위가 나오거든요. 추론 공개 이후부터는. 그럼 만약에 이게 미완성 상태라 할지라도 여기 이 당시에 추론식 규상상 얘로부터 얘를 쉽게 예상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진보성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확선 무조건 오케이인데, 그리고 선언도 오케이고요. 이게 이 차이야. 확선지위는 없는데 29간 각호지위는 있을 수 있다. 추론 공개 전에 누가 똑같은 거를 완성시켜서 추론하면 얘는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추론 공개 이후에 똑같은 걸 완성시켜서 추론하면 얘는 진보성 위반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건 뭐 진보성 판단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확선지위가 있냐, 29간 각호지위가 있냐가 차이가 있다. 아니, 물론 선언지위도 당연히 없어요. 근데 선언지위는 원래 거주 결정되면 무조건 없는 거잖아. 선언지위도 당연히 없고요. 이게 사례형 문제죠? 신진선학 치위 그리는 거. 신진선학 치위. 추론을 하면 선언지위, 확선지위 그리고 추론기 이후부터 29년 각호지위 그리는 건데, 미완성 발명은 선언지위, 확선지위는 없다고 그리시는 거고요. 추론기 이후에는 29년 각호지위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3번) 지문이었습니다. 확선지위는 안 나옵니다. 4번, 특허법상 발명은 잘못주의원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맞죠?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잘못주의원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아. 맞죠? 고도성 빠진 게 실용신안 특징이죠. 특허의 대상이 모두 실용신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조금 심플한 지문 같은데 기출문제에서 그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허는 물건, 제법, 방법 다 보호가 되고요. 이 물건도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 외형의 특징 없는 물건 다 됩니다. 외형의 특징 없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이게 다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실용신안은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만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보호 대상이 겹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보호 대상이 실용신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에서 이런 얘기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은 특허로도 갈 수도 있고 실용신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자는 특허 출원하고요. 특허가 무조건 좋으니까. 쫄부는 실용신안 출원한다. 이거요. 근데 용자가 특허 출원했다가 자꾸 진보성 위반에 거절이가 나와. 그러면 실용신안 출원을 변경 출원할 수 있다. 이거요. 그게 얘에 한해서는 보호 대상이 겹칩니다. 겹쳐. 특허의 대상이 모두 실용신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맞아요. 외형의 특징 없는 물건이나 제법이나 방법은 실용신안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5번,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29조라는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거절해야 되고 맞죠? 여기서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위한 것이 여부는 청구한 구성 요소별로 판단, 여기가 틀렸네요. 이렇게 객관식 지문은 한 문제에 하나만 묻질 않아요. 3개 이상의 체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체크 포인트들 잡아드린다고 했었죠. 얘는 지금 체크 포인트가 2개예요. 하나는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으면 29점 본문을 취급한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소환한다. 이거 하나야. 2개 체크 포인트를 했어야 돼. 이거 한 거야. 이거.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대표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청구항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자연법칙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자연법칙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얘를 성립성을 부정하진 않아. 왜? 각 구성 요소별로 자연법칙이 용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을 하거든. 이 문제. 1번이었습니다. 강약 조절 좀 해드리자면 1번에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우리 기본 강의 조문특강 판례 강의에서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문장일 겁니다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약 조절 중에서는 약으로 하면 돼. 약으로. 다시 반복 안 될 수도 있어요. 3번, 4번, 5번은 너무나 일반적인 지문이니까 이건 잘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 하나 볼까요? 6번 한번 볼까요? 6번. 8페이지 6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객관식 쫄지 마세요. 이게 900페이지만 되지만 당장 이거 6번 보세요. 해설이 되게 길죠. 해설이 좀 깁니다. 문제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해설이 OX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보다 좀 많이 길어요. 막 심사기 좀 통째로 집어넣고 좀 더 상세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쫄지 마세요. 막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감당 안 될 정도로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미생물은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 야, 이 미생물 출시될 때 한참 지났어요.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기탁하고 분양. 이렇게 두 개. 아이고, 기탁은 지겹다. 이거 정형화돼 있죠. 너무 많이 했다. 뭐 기본 강의, 조문특강, 판례 강의 너무 많이 했다. 또 해볼까요? 출원 시에 용의 입수가 되냐 안 되냐. 용의 입수라는 것은 어디서 팔고 있냐라고 했어요. 사올 수 있냐 아니냐. 된다면 기탁기관에 기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기탁 안 했으면 특허청 와서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는데 여기하고 다른 곳이에요. 기탁기관은 특허청 다른 곳이고 우리 특허법은 특허청에서만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시면 돼. 기탁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 안 해도 돼요. 기탁기관에서 기탁을 안 했으면 특허청에 명세서의 입수 방법 기재하면 됩니다. 용의 입수가 안 되면 기탁기관에 반드시 기탁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출원 전에 해야 됩니다. 출원 후에 기탁하는 거 안 돼요. 꼭 출원 전에 해야 되고. 특허청 와서 야,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다. 기본 강의하고 조문특강에서 무슨 절차는 주체기관 서면으로 다 정리해 있었어요. 주체기관 서면. 주체 출원이니 출원 시에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하고 출원서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얘가 증명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법이 있습니다. 이 증명서류는 최신 개정법 국내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 기탁한 경우는 생략 가능해요. 국내에 그 건물이 있는 소재지라는 게 건물이요. 건물이 있는 국내 기탁기관 또는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는 수탁증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법.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위반 시 (46조에) 따라서 보정명령하고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16조에 따라서 기탁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기탁 절차가 무효가 되면
기탁이 필요했는데 기탁이 없는 셈 취급하는 거야. 기탁 기간은 기탁했지만 특허청에서는 기탁 안 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42조 3항 1호 위반과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저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29조 본문보다는 40조 3항 1호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 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탁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론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틀린 질문이야. 추론 절차와 기탁 절차는 다른 겁니다. 잘 구분하세요. 절차들. 이건 기탁 절차만 무효가 되는 거지 추론 절차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추론 절차는 무효는 아니지만 거절 결정될 뿐이에요.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분해 주시고 보시고. 이런 게 객관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 분양은 완, 추론 공개 또는 등록 이유. 이걸 공개됐다라고 해요. 추론이 공개되면 분양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허락을 받거나 의견서 작성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그 마음대로 쓰면 보상금 청구권이나 특허권 행사 들어옵니다. 이거 좀 추론용인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연구 또는 시험용으로만 가능하고. 허락은 그냥 허락받은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언제 분양받을 수 있냐? 분양받은 거 어떻게 실시할 수 있냐? 분양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탁과 분양이었어요. 뭐 어쨌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바로 수업 끝나면 제가 카톡방하고 밸런스코 홈페이지 자료실하고 싹 올려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필기하시다가 깜빡 누락했으면 요것도 보시고 하시면 돼. 요거. 지문 보겠습니다. 8페이지 6번. 미생물 발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미생물 발명 추론한 자는 언제나 추론 시까지 기탁 기간에 기탁하고 여기 언제나 체크 포인트. 추론 시 용의 입수 불가능한 경우만 기탁하면 돼. 용의 입수 가능한 경우는 기탁 안 해도 돼요.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 시까지 이거 체크 포인트. 용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추론 전에 기탁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추론 시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 추론 시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추론 공개 전까지, 심사 받기 전까지 이상한 단어를 집어넣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단어 옵니다. 틀린 질문은. 그 틀린 질문은 가끔 가다가 질문 주시는데 제가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판례 강의를 정확하게 수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가 이런 질문이 어색해요. 틀린 질문은 당연히 어색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걸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추론 공개 전까지 말도 안 되는 거 넣어서 X한다고. 정답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추론 전까지. 추론으로는 안 된다. 이거 추론 시까지는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도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틀리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언제나가 틀렸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집은 이거 언제나 틀렸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우리 지금 1시간 돼가잖아요. 문제 2개밖에 안 풀었잖아. 문제집을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 그게 남는 거예요. 추론 시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기탁 기간에 기탁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 개정법. 그 증명서류는 혹시라도 국내 소재지가 있는 기탁 강의 기탁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할 수는 있다. 이건 그냥 개정법 참고만 해서 알아두시고. 2번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이제 나오네. 무슨 경우 무슨 면 무슨 때 무슨 더라도 이걸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제조건 읽자마자 뒤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할 수 있으면 공부 끝.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1월에 그 단계에 이르렀다. 공부 다 됐어. 시험장 가시면 돼. 뭔지 알죠?
근데 문제풀이 강의에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어떤 경우에는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때, 무슨 도라도를 보더라도 무슨 문제일지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감각 잡아드릴게. 이런 경우,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너무 짧아. 이 전제 조건만으로는 뒤가 뭐가 나올지 예상이 안 돼요. 이거 봐봐. 쟁점이 너무 많잖아. 기탁 쟁점도 있고 분양 쟁점도 있고. 조금 더 읽어봐야 돼,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잡아드리겠다고. 명세서에 기탁기관의 명칭과 이거네. 여기 읽자마자 특허청 절차 얘기하는 거네. 그럼 특허청 절차면 주체기관 서면 보통 근데 시험 문제는 기간 아니면 서면에서 많이 나와요. 기간 아니면 서면. 이건 지금 서면 문제다.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명세서 수탁번호 기재하고 출원서에 수탁증 첨부하면 되는데 수탁증은 국내 소재인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는 생략 가능하고 요 라인. 봅시다 한번. 명세서의 기탁기관의 명칭과 수탁연을 기재할 필요 없이 수탁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일단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하고 다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실무할 때는 명세서에 기탁기관과 기탁연월과 수탁번호를 다 기재하긴 합니다. 실무할 때는. 근데 법조문에는 수탁번호 기재하면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넘어가시고. 기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네. 용의 입수가 가능하면 기탁이 재량해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이때는 요거 특허청 절차, 명세서 입수 방법 기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허청 절차 묻는 문제다. 명세서에 별도 다른 기재가 요구돼. 여기가 틀렸다. 앞에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 입수 방법 써야 돼. 입수 방법. 어느 회사 가서 어떤 이름에 사오면은 이거 된다 이렇게 써놔야 돼. 3번 판례에 따르면 미생물 발명에서 최종 생산. 이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 쟁점입니다. 이거 출원시 용의 입수.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었는데 제가 미생물 발명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미생물로 포함하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저번 주에 한 거는 화장품 했어. 요즘에는 이거 여담인데요. 요즘에는 얼굴에다 미생물 집어넣어요. 옛날에는 그 미생물 먹었거든요. 그게 저건 뭐라 그래요? 저거 알약 캡슐 뭐라 그러죠? 그거 많이 먹잖아. 그 배변 활동 잘 하려고요. 이제는 얼굴에 바릅니다. 연구를 하니까 최근은 아니에요. 좀 됐습니다. 얼굴에 좀 괜찮은 미생물이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좋대. 막 여드름이 안 나오고. 그 미생물을 발라, 돈 주고. 제가 얼마 전에 한 게 그거예요. 미생물 포함하는 화장품. 이게 발명이야. 제가 얼마 전에 한 겁니다. 피부 미백용 화장품이라고 할까?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다 써놨어. 피부 미백도 되고 피부 개선도 되고 다 써놨어. 아주 좋은 미생물이래요. 여드름 치료도 되고 막. 이랬을 때 이 X는 출원 전에 팔고 있지 않아요. 팔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 미생물로부터 특정 제조 방법을 거치면 X 미생물이 나와요. 근데 얘가 출원시 용입수가 돼. 그리고 얘를 명세서에 기재했어요. 그러면 판례에서 얘를 최종 생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명에 이용되는 거. 발명에 이용되는 최종 미생물, 최종 생성물 자체는 출원시에 팔고 있지 않아. 팔고 있지 않다는 게 용의 입수가 안 돼. 하지만 출발 미생물로부터 제조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출발 미생물은 출원시 용의 입수가 돼. 그러면 이 최종 생성물은 기탁 안 해도 됩니다. 이 판례. 이거 많이 나와. 기탁을 할지 말지는 그 최종 생성물이 용의 입수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반복 지원할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최종문 생성물 자체를 알고 있지 않아도 명세서를 통해서 충분히 반복 지연이 되니까 기탁을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용이입수가 되냐 안 되냐가 기준점이 아니고 출원시 용이입수가 되냐 안 되냐는 최종 생성물을 반복 지연할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이 문제. 출원시 용이입수란 이런 개념이다. 오해하지 마라. 이거 많이 나와 팔로. 3번 미생물 발명에서 최종 생성물은 기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최종 생성물은 용이입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 미생물이 공지에 균주이거나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경우 이게 용이입수가 되는 경우 최종 생성물 자체는 기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명세서의 출발 미생물로부터 최종 생성물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문제집은 꼭 풀어봐야 돼요. 이게 1차는 지문이 불명료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없잖아. 명세서의 제조 방법을 기재해야만 문제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없잖아. 사실 명세서의 제조 방법 기재 안 하면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쏙 빠졌잖아. 그래서 지문이란 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 뉘앙스를 좀 아셔야 돼요.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심사실무에 따르면 출원시 출원서의 미생물 기탁이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이건데 특허청 절차. 주체기관 서면 중에 기관이 이게 출원시잖아. 출원시 출원서의 취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 잘못됐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거 나갈 수 있겠다. 이거 보정명령 나거나 이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첨부하거나 출원서의 미생물 기탁 취지만을 기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거예요. 주체기관 서면 중에 서면 요건을 똑바로 안 했다는 소리야. 원래는 취지 표시하고 수탁번호 기재하고 국내 소재에 있는 기탁기관이 기탁한 게 아니면 증명서류까지 다 완비를 해야지만 오케이인데 그 중에 하나 누락했다는 게 똑바로 안 했다는 소리예요. 똑바로 안 하면 보정명령이다. 이라. 63조에 따라 거절 아니야. 이렇게 되면 보정명령 먼저 나와. 보정명령 날라오고 끝까지 보증하지 않으면 기탁 절차가 무효가 되고요. 기탁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거절유가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거절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탁 절차를 보정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탁 절차가 보정명령. 5번 미생물 발명의 경우 출원 후에 등록 공고 거절유 통지의 의견 작성이 필요한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거 게임 끝났다. 출원 공개 이거 나오자마자 분양. 그러면 여기 출원 공개 등록이에요. 등록 공고가 아닙니다. 출원 공개 또는 등록이에요. 설정 등록. 등록 공고 틀렸어. 출원 공개 설정 등록 또는 의견서 작성. 여기요. 이 의견서. 출원 공개 등록 또는 의견서 작성이나 허락받은 경우 이렇게. 분양 시기다. 분양 시기. 그 등록 공고 틀렸다. 부상받을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이용해서다. 맞아요. 이거 제3자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만 이 목적에 따라서 실시해야 됩니다. 뒷문장은 맞는데 등록 공고가 틀렸어요. 미생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발명의 성립성 한번 문제를 보고 나머지 저희가 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JHJ 그룹이나 줌 미팅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추출해서 샘플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페이지 절차 총칙부터 또 이어서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